네, 자 모든 건 데이터가 알고 있다. 여론조사에 나타난 민심.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방선거 앞두고 잇따라 발표된 지지율에서 정부 여당과 국민의힘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우선 오늘 나온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부터 볼까요? 자, 살펴보면 한국갤럽 기준 취임 초 최고치였던 65%에 근접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 긍정률이 64%로 올라섰습니다. 자, 어제 NBS 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최고치인 67%였는데요. 자,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 긍부정 평가 사유를 자세히 보면요.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자는 경제, 민생 17%,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17%를 꼽았습니다. 자,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6%포인트가 올라간 게 보이시죠? 반면에 부정평가 이후로 경제, 민생, 고환율을 꼽은 분도 물론 두 번째 이유를 차지했습니다만 이 퍼센테이지는 5%가 빠졌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김봉신 대표. 이 코스피 지수가 6,000포인트를 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지지율 역시 혹시 이게 코스피 지수하고 연동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갖게 만드는군요. 예. 주가 상승 때문에 대통령을 긍정평가한다라는 분이 긍정평가자 중에서 한 4% 정도 나왔으니까 네. 코스피 지수가 영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피 지수가 지금까지 뛰어오르는 폭에 비해서 대통령 긍정률이 그거에 비례해서 뛰지는 않는다라는 것은 코스피 지수에 의한 영향보다는 아무래도 앞서 설명 주신 부동산 정책에 의한 영향, 또 경제 민생 전반적인 영향, 또 그동안 외교 활동에 대해서 긍정평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 그렇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요약이 되고요. 거기에 아마 코스피가 같이 포함이 돼서 경제 민생의 한 축으로 이렇게 이해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서민 정책이나 복지를 언급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추진력, 실행력, 속도감 이러한 어떤 태도라든지 리더십 스타일에 대해서도 여전히 긍정평가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자 배종찬 소장님. 네. 자, 뒤에서 계속 짚어보겠습니다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이 지지율 격차도 점점 더 벌어지고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상승세고 이런 추세가 지금 계속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대통령이 견인하는 겁니다. 그럼 대통령의 지지율은 뭐가 견인하느냐? 대통령의 지지율을 견인하고 있는 것은 ESC. 그러니까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 지수, 그다음에 주가 지수, 그리고 부동산도 여론을 견인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네. 대통령이 선점하고 있어요. 여론을. 그런데 국민의힘은 견인차가 있느냐? 견인차가 없어요. 장동혁 대표도 그렇다고 해서 다른 누군가 인물도 견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 여론이라는 것은 견인차가 작동해야 되거든요. 견인해 줄 수 있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있는데 반해서 국민의힘은 중요한 이 외연 확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중도층도 차단되고 있고 그러면 누군가가 인물이 이것을 견인해 줘야 되는데 네. 그런 견인차는 없고 오히려 지금 대구 경북에서도 지지율이 흔들리는 것이 내부가 이렇게 서로 간에 통합하지 못하고 갈등을 빚는 모습. 네. 그게 지금 격차가 더 커지는 가장 큰 이유로 봐야 되겠죠. 네, 자 김봉신 대표 일단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연령별로는 약간 좀 편차가 있습니다. 보니까 40, 50대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반면에 20대는 비교적 낮아요. 자 그리고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한 전망도 40, 50대가 상당히 좀 밝게 보는 분들이 많은 반면에 20대는 좀 낮습니다. 이건 어떻게 분석해야 됩니까? 예. 20대에서 대통령 긍정 비율이 이제 47% 나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다른 40, 50대 방금 말씀 주신 50대에서는 79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격차는 상당합니다. 그래서 연령대별로 봤을 때 20대에서 가장 긍정률은 낮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20대에서 부정률은 30%입니다. 그 격차는 17%포인트여서 오차 범위를 넘어서서 긍정률이 더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 주신 이번 한국갤럽에서 이제 향후 1년 경기 전망에 대해서 봤을 때에 여기에서도 20대는 상당히 부정률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부정률이 그 전에는 그 전 조사에서는 이 부정률이 20대에서 50%가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20대에서 부정률이 34, 긍정률은 22로 상당히 낮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평가, 즉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은 상당히 많이 완화되기는 했습니다. 다만 20대에서 이와 같이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22%, 50대에서는 60%니까 뭐 거의 한 3분의 1 가까운 그런 이제 낮은 수치인데요. 그렇게 되는 것은 아무래도 취업이라든지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에서 20대가 해결해야 될 숙제가 좀 다른데 네. 그게 최근에 많이 속 시원하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좀 반영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배종철 소장님, 부동산 정책 얘기도 좀 짚어보죠. 통상적으로 선거 직전에 부동산 이슈를 꺼내 들면 야당에는 유리하지만 여당에는 불리하다. 이게 통설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뭐 SNS에다가 표 1을 각오하고 밀어붙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부동산 정책은 좀 다르게 작용을 한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있죠. 왜 그럴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심리적으로 견인을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부동산도 경제이기 때문에 부동산 값이 안정이 될까? 대통령 주장대로 매물이 나올까? 다들 의문을 제기하죠. 네. 그리고 잘 안 될 거라고 부동산은 어려울 거야. 이렇게 단정 지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이른바 작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정책이라는 것은 조치라는 것은 3E. 대부분은 effort. 첫 번째 이제 노력과 시도는 해보는데 잘 안 먹혀요. 네. 문재인 정부 때도 28번이나 있었지만 무산된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네. 약발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근데 이걸 강력하게 대통령이 전면에서 천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높고 어느 누구도 여기에 반기를 들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expect. 그러면 매물도 좀 나오고 값도 좀 내릴 것 같고 그 돈이 부동산으로 갈 돈이 머니무브를 통해서 주식시장으로 갈 것 같은데 네. 이런 이펙트, 마지막 E입니다. 네. 효과가 생겨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얼마나 성공적일까는 3년 뒤에 5년 뒤에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실제 부동산 가격이 서울 중심에서 안정적일까는 모르겠는데 심리적으로는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믿기 시작합니다. 대통령이 다주택, 임대주택 사업차, 이번엔 농지까지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대로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심리가 견인되면서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는 부동산 이 이슈가 오히려 대통령에게 여당에게 유리할 수 있는 적어도 불리하지는 않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김봉신 대표. 최근에 정치권에 뉴 이재명이라는 용어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 선거 때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돼서 하는 걸 보니까 잘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새롭게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게 된 분들을 일컫는 건데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 양상도 이런 측면이 좀 반영이 돼 있다고 봐야겠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지도라고는 하지만 지금 있는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하나를 놓고 긍정평가, 잘한다고 평가하느냐, 내지는 잘못하는 그 부정평가냐, 이런 평가인데요. 그게 이제 60% 중반까지 이제 치솟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정당 지지도, 그러니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도와 비교를 하면 거의 한 20%포인트 격차가 있습니다. 그렇게 소속된 정당보다 더 높은 지지도를 보이는 한 20% 정도는 사실은 대통령이 선거 시기에 자기 지지자로 확보하지 못한 사람이 지금 실적만을 보고서 긍정평가를 해준다라고 볼 텐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격전지라고 하는 그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대통령 긍정률은 61입니다. 그리고 대전, 세종, 충청권에서도 무려 68%가 긍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이유는 바로 중도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 대통령을 긍정하시는 비율이 68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국 평균보다도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TK, 대구, 경북에서도 긍정하는 비율이 48, 부정하는 비율이 39. 전 지역에서 높이 나타나는 것은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적을 보고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 분들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게 여당이냐 야당이냐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이 비율은 조금 낮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은 정당 지지율에서 지금 비상등이 켜진 상황입니다. 오늘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 우선 보면요. 자,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 22%로 변화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오히려 1%포인트 빠졌습니다만, 자, 차이를 보십시오. 거의 2배죠. 2배로 지금 민주당한테 밀리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어제 나온 MBS 지지율을 보면 정치 고관여층이 보통 더 응답에 적극적이라고 해서 이 전화 면접 조사로 이루어진 조사인데 국민의힘에 굉장한 충격을 줬죠. 지금 17%입니다. 무려 5%포인트가 빠져서 20% 밑으로 내려간 거고요. 민주당은 4%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무당층이라는 응답이 26%였는데 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17%. 오히려 무당층이 더 훨씬 더 많은 상황이 돼버렸어요. 역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 배종찬 소장님. 예. 가장 아픈 지점, 무엇보다 이 지지율 전체가 떨어진 것보다도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TK, 그리고 보수세가 많았던 PK 지역의 지지율을 상당 부분 민주당에 내준 게 가장 아픈 지점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심장이 안 좋다. 네. 경색이죠. 이건 뭐냐면 이게 더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른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투중 현상이다. 투중. 예. 하나는 뭐냐면 윤어게인 중단. 예. 중이죠. 중단해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 갑론을박을 빚으니까 이게 뭔가 여론이 형성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가 뭐냐면 이른바 각종 갈등을 중단해야 되는데 장한 갈등, 네. 장동혁, 한동훈, 장호 갈등, 장동혁, 오세훈, 장배 갈등, 장동혁, 배현진. 갈등이 없어야 돼요. 네. 갈등이 길어지면 혼란스럽고 대구, 경북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에서 들리는 소리는 와이라노, 고마해라. 네. 이야기가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체로 지지층들이 속수무책, 망연자실, 사상두각, 그다음에 이 사면초가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지금 무당층이 늘어나고 MBS 여론조사에서는 17%가 되고 갤럽은 20%. 차이가 늘어나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대체로 이제 한 35%, 39%는 나올 겁니다.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되냐? 점점 위축이 되는 거죠. 이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노엘레 노이만의 이야기처럼 침묵의 나선 이론입니다. 이제 물어봐도 네. 당당하게 내가 보수야, 내가 국민의힘을 지지하게 못하는 이른바 이 샤이 현상이 더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과제는 어떻게 하면 이들을 샤우팅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샤랄라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 고민 안 하면요. 지방선거 매우 어려워집니다. 네. 자, 김복시 대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 무기징역 판결 바로 다음 날 장동혁 대표가 입장을 냈잖아요. 많은 분들이 뭐 전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전륜을 요구하는 세력과 전륜하겠다. 자, 이런 메시지가 이런 국민의힘 이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MBS 조사는 갤럽보다 하루 먼저 월화수 조사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의 그와 같은 메시지의 영향력이 아직도 좀 강한 월요일 날 뉴스에 많이 나오던 시기에 조사가 됐던 걸 생각하시면 국민의힘 지지도가 지금 17까지 빠진 거 이거는 장동혁 대표 체제가 들어서고 나서 최하치입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 출범 후에 두 번째로 낮은 겁니다. 16이 한 번 있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17인데 이렇게 되면 최저치를 경신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충격적인 것은 이게 진보 성향이신 분들은 78%가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보수 성향이신 분들은 44%가 국민의힘을 지지합니다. 네. 그러니까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절반도 되지 않는 겁니다. 네. 또 중도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는 국민의힘을 지지하신다는 분들이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9%. 네. 더군다나 TK에서,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서 더불어민주당 28, 국민의힘 28 네. 동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전 지역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보다 높은 지지도를 보이는 지역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그런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MBS 조사는 이거는 정말 국민의힘 지도부로서는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사이고요. 네. 바로 말씀 주신 장동혁 대표의 그와 같은 그 스탠스 입장이 정확하게 민심에 이와 같이 투영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배종찬 소장님. 예. 지방선거가 이제 100일도 채 안 남았습니다. NBS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약간 특이한 점이 하나 눈에 띄는데 이번 선거에서 여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라는 의견이 53%였어요. 자, 그런데 야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34%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낮긴 합니다만 국민의힘 지지율 17%보다는 훨씬 높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낮은 이유는 샤이죠. 네. 하지만 이제 선거를 물어볼 때는
보수의 존재로 보면은 보수의 존재는 더 두텁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왜 못 나올까? 결국 구도는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내란 청산 이슈가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메꿀 수 있는 것은 선거는 구도, 네. 그다음에 이슈, 그다음에 후보거든요. 이슈에서 이슈 파이팅을 해야 돼요. 보수가 치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제가 방송 나올 때마다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외웠을 거예요. 네. 보수는 안경이다. 우리 편상호 앵커에서 안경을 끼고 있거든요. 안보와 경제에 대해서 네. 이슈 파이팅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없다. 마지막은 뭐냐면 이 집권 여당은 민주당은 대통령의 후광 효과 할로 이펙트 우리 네. 김봉신 대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이 할로 이펙트 마케팅을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없애야 된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 후보만 놓고 본다면 이 민주당은 후광 효과가 있지만 국민의힘은 현직 효과가 있어요. 네. 서울, 인천, 충청 네 곳 모두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물론 다 국민의힘이에요. 네. 그런데 현직 효과가 안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슈 파이팅, 성과 프레임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지금 전쟁 모드로 빨리 전환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 국민의힘으로서는 더 밀리게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김봉신 대표, 이 당 대표의 역할도 정당 지지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텐데 두 당 대표에 대한 직무수행 평가도 어제 MBS 여론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자 보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긍정평가 43, 부정평가 42로 긍정과 부정이 엇비슷해요. 자 그런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긍정평가가 23에 불과합니다. 부정적 평가가 62로 거의 3배 가까이 나왔는데 자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어떤 점에 주목합니까? 예. 이렇게 비교하니까 조금 안타깝긴 한데요.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평균 43의 긍정이 나왔을 때 자당, 그러니까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71%가 긍정 평가를 해주셨고요. 또 진보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도 70%는 긍정입니다. 자 여기서 중도가 42가 긍정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되게 전체 43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그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58%의 긍정률을밖에 네. 얻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절반을 넘긴 했는데 정청래 대표에 비하면 조금 낮고요. 또 하나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도 40%밖에 안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절반 미만인 거죠. 진보 성향이신 분들이 70%가 정청래 대표를 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보수에서는 40%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좀 뼈아픈 그런 수치가 나왔고요. 더군다나 중도에서는 16 나왔습니다. 그럼 중도 확장력은 정말로 제한이 지금 완전히 제한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봐서 지금 이 수치는 이 조사에서 당 지지도가 17 나올 때 당대표가 23 나왔다고 좋아할 일은 아니다. 그러면 당대표가 당 지지도를 견인해서 올릴 수 있는 효과도 역시 중도 성향이신 분들 중으로만 본다면 네. 굉장히 지금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배중서 소장님 일단 정당별 지지율을 보면요 연령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30대가 부정층이 많다 뭐 이런 결과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좀 다른 것 같죠? 그러니까요. 네. 30대가 왜 돌아섰을까? 네. 30대에 대해서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정부를 거치고 또 그 이전 정부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대체로 성격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른바 MZ세대죠. MZ세대 중에서도 좀 윗단에 있습니다. 이른바 영포티에 대한 불만도 존재하는 연령대였거든요. 이들을 대체로 이제 상대적 박탈감도 컸습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어떤 성격 자체가 좀 신보수 그리고 반민주 성향이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변한 거예요. 왜 네. 변했냐?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비상계엄이에요.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주식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란에 대한 인식을 지금 갤럽에서 물어봤습니다. 개요는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근데 지금 30대만 하더라도 12.3 비상계엄의 사태에 대한 인식이 내란이냐? 61%예요. 그다음에 주가, 지금 또 주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서학개미로 갔다가 홍대로 또 돌아오는 것도 대체로 30대들이 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주식에서 좀 종잣돈을 모아서 집을 살 수 있어. 서울의 마용성도 가능해. 네. 이런 기대치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이슈는 보수가 잡고 갔었어야 되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그것을 놓치는 바람에 이런 현상의 변화도 발생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100일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서 자 이런 민심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상당히 주목되는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은 잠시 뒤에 돌아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